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작은 동기. 한 신사가 있었는데 그는 회사에서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근무를 했다. 퇴근을 하면 그는 걸어서 집으로 갔다. 어느 날 밤엔 달이 너무도 밝았기 때문에 그는 공동묘지를 가로질러 지름길로 가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삥 둘러가는 것보다 10분은 단축할 수 있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별다른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그쪽 길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달빛이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낮에 묘지 인부들이 새로운 무덤을 만들기 위해 길 중간에 구덩이를 파놓은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그만 발을 헛디뎌 곧바로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당황한 그는 구덩이 밖으로 나오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벽이 너무 가파르고 높아서 어떤 노력도 해도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뿐이었다. 한참을 시도하던 그는 결국 아침에 누군가 와서 꺼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구덩이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얼핏 잠이 들었다. 그때 어떤 술 취한 남자가 구덩이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에 그는 잠이 깨었다. 그 술 취한 남자 역시 자기가 묻은 구덩이 안에 떨어진 걸 알고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것이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신사는 그 술 취한 남자의 발목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시오, 아무리 나가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 한마디에 술 취한 남자는 날듯이 단숨에 구덩이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손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이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어도 작은 동기만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켄 맥파랜드. 플라워 파워. 미국에서는 장례식 때 관이 땅속에 묻힐 때 꽃을 뿌려준다 하지만 어느 날 난 죽어서 꽃에 둘러싸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난 꽃을 좋아하지만 살아있을 때 꽃으로 장식하고 싶었다. 하루는 내가 강연을 하러 나가면서 아직 자고 있는 막내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딸 아이는 졸린 눈을 뜨고 날 쳐다보더니 신음소리를 냈다. 아유, 유치해. 난 당황했다. 뭐가 유치하단 거니? 엄마 머리에 꽂은 그 꽃 말이에요.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난 미소를 지으며 차고로 향했다. 그런데 부엌을 지나갈 때쯤 둘째 딸이 아침 신문을 보다가 날 쳐다보더니 역시 한마디 했다. 아유, 촌스러워. 난 미소를 거뒀다. 유치해와 촌스러가 내가 아침에 들을 수 있는 말의 전부란 말인가. 다시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있는데 첫째 딸이 하는 말이 내 귓가에 날아왔다. 오늘 엄마의 강연을 들으러 오는 300명의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 머리에 꽃을 꽂고 오겠어요? 엄마 혼자서 너무 튀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난 머리에 꽂은 꽃을 빼버리지 않았다. 난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기에 너무 이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너무 늦었다. 몇 년 후 난 카드 한 장을 우편으로 받았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이 머리에 꽃을 꽂고 강연을 한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늘 머리에 꽃을 꽂고 살아왔습니다. 외인 코코란으로부터. 로시타 페레즈. 레몬레이드로. 인생은 당신의 손에 레몬을 들려주었다.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것은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여러 해 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 축구 선수가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그는 한창 떠오르는 신인이었으며 장래가 유망한 선수로 주목받고 있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는 절망에 빠진 채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때 한 간호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그에게 기타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기타를 받아들였고 바로 그날부터 새로운 인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여인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음성의 가수가 태어났으니 그 사람은 바로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였다. 엘렌 앱스타인. 분노의 마술. 갑자기 교실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독재자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교감 선생이 두벅두벅 걸어 들어왔다. 그 여성 독재자는 교실 뒤편에 서서 팔짱을 끼고 눈썹을 치켜든 채로 수업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 독재자는 평범한 여성이 결코 아니었다. 사실 그녀는 여성이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난 괜찮지 않아. 너도 괜찮지 않고? 라는 태도였다. 그녀는 그런 자세로 나의 수업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나는 학생들과 함께 토마스 하디의 유명한 저서 난 괜찮아, 너도 괜찮고 에 대해 토론하면서 인간의 마음 자세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수업을 지켜보다 말고 갑자기 그 독재자는 냉랭한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반 시간 정도를 노려보더니 그녀는 교실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우리 모두는 큰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 순간 갑자기 그녀가 얼굴을 돌려 날 째려보더니 잔뜩 화가 난 손짓으로 날 가리키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필드 선생,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당신이 지금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의 수업을 하고 있는지 보시오. 당신은 자신이 심리학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당신은 일개 교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오. 나는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 온몸의 세포 구석구석에서 혈압이 상승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심장은 본능적인 전투 의지로 뒷박질하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주전자 뚜껑을 꼭 누리는 일뿐이다. 그 독재자가
모욕적인 발언을 끝내고 마침내 교실을 나가자 학생들이 일제히 나를 옹호하기 시작했다. 한 학생은 소리쳤다. 저 여잔 단단히 혼이 나야 해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다. 정말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고요. 오늘 화장실에서 내 지갑을 빼앗더니 담배가 들어있지 않느냐고 마구 뒤지는 거였어요. 평소에 수줍음을 많이 타던 남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특히 내 감정을 자극했다. 저 여자는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를 자기와 토론하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토론하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그날 저녁 집까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난 아직도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이었고 위로받지 못한 눈물이 용암처럼 철철 흘러내렸다. 밤이 되어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도 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자꾸만 그 독재자가 내뱉은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당신은 자신이 심리학자라도 되는 양 행동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명심하시오.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당신은 심리학자가 아니오. 당신은 일개 평범한 교사란 말이오. 끝없을 것 같던 밤이 마침내 물러나고 새벽이 밝아왔다. 아침별이 내 얼굴에서 빛날 때쯤 한 줄기 빛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난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심리학자가 못 될 이유가 없지? 분노 대신 정열이 자리 잡았다. 나는 곧바로 차에 올라타고 대학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날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나는 임상심리학 과목에 수강 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인생의 서성은 많은 형태로 다가온다. 전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에조차 서성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변화를 시도하게 만든다. 그 독재자 교감 선생이야말로 나를 성공으로 이끈 서성이었다. 내 안에 일어난 분노의 불길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선택의 길을 찾도록 연료가 되어 주었다. 그 결과 내 정신은 높이 비상할 수 있었다. 내 삶에 그런 큰 변화가 있은 이래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 어제 내 심리 상담실의 문이 열렸다. 나와 상담 치료를 하기로 예약된 새로운 환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차 주전자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필더 박사님, 전 학교 교사인데요. 오늘 정말 끔찍한 하루였어요. 완전히 독재자인 교장이 있거든요. 그 여자가 학생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절 모욕했어요.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자비심이 물결쳤다. 난 말했다. 분명히 말하건대 난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엘리노어 필더.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